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나선 지 하루 만입니다. 담판이 성공하면 여야는 상임위를 가동해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결정할 예결 소위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정조사의 시점은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여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최종 합의서 작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법원 행정처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을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V자 표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이슬람 성직자 모임을 겨냥한 폭발 테러가 일어나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백 명의 성직자와 이슬람 학자가 모인 호텔 행사장에서 발생한 테러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공공기관 채용 특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죠. 이 때문에 지금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의정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꽉 막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담판을 벌입니다. 네, 민주당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와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오늘 회동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복현 기자가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합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예결위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의 쟁점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의 조사가 끝나기 전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던 더불어민주당도 이 제안을 받곤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국정조사를 받으면 나머지 국회 일정은 좀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놓고 저희 당내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는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한마디로 국회 마비를 장기화시킨다고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미 제출된 국정요구서에 따라서 국정조사위원회를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담판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불이익을 줄 판사들의 리스트를 해마다 만들고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를 뒤집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자 표시를 하면서 판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해서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 앞 기자회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접 결정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 중 매년 초 인사실이 작성한 문건엔 일부 판사들의 인사조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1안과 2안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들은 두 방안 중 하나에 V 표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이던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 1안은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와 관련한 문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일안에 V 표시를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른 판사들에 비해 지방 근무가 많아 인사에서 최우선 순위였던 송 부장판사의 순위가 밀려났고 결국 수원지법에서 통영 지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문건에는 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저자이기도 한 문유석 부장판사의 이름도 담겼습니다. 문 판사는 세월호 사고 넉 달 뒤인 지난 2014년 8월 한 일간지에 세월호 특별법 도입을 주장하는 기고를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도입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8명의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방안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북한이 어제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 GP 10곳을 동시에 폭파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이름 그대로 무장이 없는 곳으로 만들자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초소의 폭파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비무장지대 안 산등성이에 자리하고 있던 북측 감시초소 GP가 폭파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산등성이 전체가 검은 연기에 휩싸일 정도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희뿌연 먼지가 물러가자 건물은 산산조각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폭파는 4분 동안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 GP 10곳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남북은 앞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안의 GP를 시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각각 11곳씩 철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한 곳씩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폭파 방식으로 시범 철거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환경 보존 등을 이유로 되도록 굴착기를 사용하며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이달 말까지 총 20곳의 GP를 철거하고 다음 달엔 상호 검증을 통해 완전히 철거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국 해안과 강가의 철책을 없애 첨단 감시 장비 등으로 대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군시설들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총파업을 벌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하면서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16만 명가량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인천과 울산 등 전국 14곳에서 열립니다. 전체 조합원 78만여 명 중 약 16만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파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입니다. 최근 여야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해온 민주노총이 대규모 파업에 나선 겁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임금이 줄어든다며 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정한 촛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약을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들의 투쟁들은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개정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주요 쟁점들입니다. 정부는 민노총 파업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오늘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첫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예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서울의 기온은 6.7도, 춘천은 5.2도를 기록했습니다. 0도 안팎까지 떨어졌던 어제 아침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입니다. 어제 한기를 몰고 왔던 고기압이 한반도 남쪽으로 처지면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햇빛이 차단되고 북쪽에선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4, 5도 낮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중부 내륙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린다면 지난해보다는 나흘 빠르고 최근 30년 평년과는 같은 날에 내리는 첫눈이 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대신 찬바람 덕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소식입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큰데요. 현재까지 50명이 목숨을 잃었고 6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에서 있었던 수백 명의 이슬람 석진자 모임을 겨냥한 테러였습니다. 런던에서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중심가의 호텔 연회장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다친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연회장에선 이슬람 고위 성직자와 율법학자 등 수백 명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치안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괴한이 연회장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직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단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카불에선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비슷한 공격을 저질러 왔습니다. 지난 6월에도 카불에서 고위 성직자 모임을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해 성직자 등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IS는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부통령을 겨냥한 자폭 테러 등도 자신들이 배후라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7일 출국합니다.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과 북이 내일 도로를 연결합니다. 공동 유해 발굴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 소방관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가입의 직급 제한을 없애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네, 뉴욕 증시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째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했던 뉴욕 증시를 따라서 208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2,500억 원가량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소프트뱅크에 1조 1,000억 원가량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내 인터넷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투자를 쿠팡이 다시 한번 유치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에 세운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을 비롯해서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 원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단체 관광에 나섰던 60대 한국인이 스위스 리기산에서 산악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리기산에는 눈이 많이 내린 데다 안개가 짙어서 시야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불황인을 선도한다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학대를 일삼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복지원 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확정된 판결의 위법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천주교가 사형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종신형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국 신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의 김지용 촬영 감독이 영화 촬영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에너가 카메리마주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개구리상을 받았는데요. 아시아 영화가 이 상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름다운 영상의 대서사시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영호남 수묵화 교류전이 경주 엑스포공원의 솔거미술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과 지역 화풍이 담겨 있는 작품 7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목할 일정, 박근혜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2심 판단을 오늘 받습니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제 3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논의를 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규제와 감독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마치고 경찰로 다시 신병이 넘겨졌고 오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인데요. 관심을 끌고 있는 동생의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발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내리고 있고 차츰 확대돼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겠는데요. 강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5mm 안팎으로 예상되고 많은 지역도 최대 15mm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서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고 추위가 강해집니다. 내일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크게 떨어지는데요. 서울도 영하권으로 예상되고 남부 내륙도 일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산간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 청주가 8도, 대전이 10도, 전주와 대구가 13도로 예상되고 북한은 중강이 최고 1도, 청진이 4도 등 북부 지역의 추위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비와 눈은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개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는 주말부터 평년 수준으로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 그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영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장과 통일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국무부에서 남북 협력사업 추진 방안 등을 놓고 미국 측 대표단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비롯해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긴밀한 사전 조율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킹그룹 출범에 맞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동안 남북교류 사업을 둘러싸고 양국 간 미묘한 긴장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We can be sure that we don't talk past each other, that we don't take an action or the South Koreans don't take an action that the other is unaware of or hasn't had a chance to comment on or provide their thoughts.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교류 사업에 뒤처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킹그룹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교류가 선후의 관계가 아닌 평행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워킹그룹 출범이 북한의 입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실종 희생자로 정의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현지 시간 19일 일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 방지 조약의 이행 상황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먼저 위안부 피해자들을 국가에 의한 강제 실종 희생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배상을 보장받거나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달 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더라도 일본은 항의하되 위안부 합의 파기란 표현은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파기를 선언할 경우 재협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효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극우 성향 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침략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것이 동서독 통합과 같은 것이었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초 유엔에 보냈습니다. 3.1운동은 방화와 약탈이 포함된 폭동이다. 이 같은 망언까지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NGO 일본 연합이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낸 의견서입니다. 일본이 한일 강제 병합으로 한반도를 근대화했다고 써 있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은 서독이 동독과 통합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약탈했다고 쓴 한국 교과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일본회 등 관병과 극우 성향 단체 21곳이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이같이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망언도 나왔습니다. 일본 극우 단체들은 3.1운동이 학생에 의해 시작됐지만 약탈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독립기념관 전시물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이 독립기념관에 가 일본에 대한 혐오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유엔 해당 위원회가 이 의견서를 검토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극우 단체들의 억지 주장에 답변할 의무나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컸던 유치원과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 등 생활 적폐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갑질에 질렸다, 먹튀를 하고 있다,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매우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책 보완도 지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각 분야의 생활적폐 청산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리 요양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날아가고 있다, 고착화된 갑질 문화에 질려 있다 같은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각 부처의 생활적폐 청산 대책에 대해 현장을 모르고 있다거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질책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인용하며 엄벌 100개도 주장했습니다.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경제 문제와 숙명여고 비리, 교통공사 채용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적폐 청산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생활적폐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른바 해경궁 김 씨 관련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그제 출근길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어제는 세미나 일정이 있어서 국회에 갔는데 그제와 다르게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제 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몰려드는 취재진을 향해선 미소를 띤 얼굴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이른바 해경궁 김 씨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지사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 대표님하고 만나보자. 시간이다. 그만합시다.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나갑시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미 기자회견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계속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개적인 대응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찰과 계속 충돌하는 게 자칫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방금 보셨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났냐는 질문도 기자들이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 관련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이해찬 대표는 어제는 취재진의 접근을 아예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평화수역으로 설정된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의 트위터 논란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하자 안보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연평도에선 기자들의 접근 자체를 피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후에도 관련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감싸기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뭐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이 대표는 이 지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에서 이러지 말아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전당대회 당시 이 지사를 감쌌다는 당 안팎의 시선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계속 싸고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한테 아주 큰 신세를 졌거나 당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커지면서 이 대표가 계속 언급을 피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5달 만에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현실 정치 복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절반이 자신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었다고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 재개는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다만 복귀 시점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5달 만, 지난 9월 귀국한 지 2달여 만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국민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음 달엔 1인 유튜브 방송인 TV 홍카콜라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홍 전 대표가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당에선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당에선 반어법으로 격하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구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홍 전 대표의 복귀가 보수 진영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거라는 비난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끝낸 피의자 김성수를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섭니다.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어요, 법무부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숨진 아르바이트생의 유가족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유족분들께 정확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번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었던 걸로 밝혀져 향후 재판에서 중형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동생이 범행을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뒤에서 피해자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흉기 사용하셨나요? 아닌가요? 당초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CCTV 영상에 대해 말리려던 것이라며 공범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내부와 외부의 영상 전문가 등을 동원해 동생의 가담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형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맞은 뒤 떨어져 숨진 중학생이 2달 전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편히 쉬라는 글과 함께 아들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A군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맞기 2달 전에도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다지니까 그래도 안산으로 와라.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한 3일 정도인가? 여기 그 경찰서에 실종을 신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경찰은 A군이 상습적으로 맞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군은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날 새벽에도 공원 등을 끌려다니며 맞았고 당시 현장에 여자 중학생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두 학생이 폭행에 직접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편히 쉬라는 말과 함께 아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아들에 대해 마지막 기를 보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 사망 사건은 숨진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쟁점들을 김광선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PC방 살인 사건부터 살펴보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역시 관건은 피의자 김성수 동생의 공범 의혹입니다. 일단 오늘 경찰의 10시에 수사 브리핑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걸 보면 유족의 주장은 그 CCTV를 보면 이제 피해자를 붙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붙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성수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살인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당시 붙잡았을 당시에 형인 김성수가 살인을 하려고 한 걸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잡고 있을 때 과연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을 한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CCTV에도 이제 명확한 부분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형이 살인할 거라는 걸 알면서까지 붙잡은 것은 아니다. 이게 경찰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이제 공범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피해자 김성수의 동생이 공모를 했거나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면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방조죄라도 적용이 될까요? 일단 살인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했다던가 아니면 김성수가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다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살인이나 상해치사 관련해서 이제 방조범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이전에 살인을 하기 전에 폭행할 때의 가담을 했느냐, 아니면 이 피해자를 붙잡게 된 행위 자체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것이 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폭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피해자를 잡았다고 한다면 결국 폭행에 있어서 또는 이제 상해죄에 있어서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긴 있었지만 뭐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방조죄도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말릴 의사로서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뭐 폭행에 있어서 어떤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거죠. 네. 또 하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피의자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정신 감정이 진행이 됐고 심신미약이 당시 아니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번 PC방 살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심신미약이었느냐, 네. 그리고 동생이 공범이었느냐 이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범행이 일어난 직후에 가족들이 우울증을 10년 동안 알아왔다 하면서 이제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 어떤 감정 자체는 또 이렇게 해서 심신미약 필요적 감경받고 솜방망이 처벌받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 경찰에서는 정신감정을 했고 또 공주치료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심신미약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경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이제 살인의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을 10에서 15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동기에 있어서 가중 요소가 있으면 15년에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2015년도에 수원서 비슷한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성수 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범행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잔혹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살인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동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 또 살해의 어떤 과정, 그다음에 살해 이후의 행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잔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에 있어서 굉장히 가중 요소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천 중학생 추락 사망 사건도 살펴보죠. 숨진 이 피해 학생이 숨진 그 당일에도 새벽에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새롭게 나왔어요. 일단 뭐 이 학생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굉장히 괴롭힘을 좀 많이 당한 걸로 보여요. 또 어머니가 러시아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생김새에서는 좀 한국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따돌림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해 학생을 이제 아는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아마 소개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그 폭행이나 협박을 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달 전에도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사건이 있은 그 새벽에도 PC방에 있다가 근근 공원에 끌려가서 또 폭행을 당했고 또 공원도 뭐 한 곳이 아니에요. 뭐 2-3곳을 전전했다고 하니까 이날 추락사가 있기 전에도 지속적인 폭행이 상당 오래 기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당일 새벽 공원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여중생 2명이 그 현장에 있었다. 이런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됐고요.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 이 여중생이 뭐 직접 폭행을 했는지를 조사할 것이고 또 아니면 방조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날 이제 새벽에 여중생이 이제 2명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실이죠. 그러면 그 여중생 1명이 그 가해 학생 4명 중에 1명과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폭행했을 때 과연 이 여중생이 가담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폭행할 때 직접 가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위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중생들이 과연 폭행에 가담한 정도는 꼭 뭐 폭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욕을 한다랄지 유력을 행사하면 사실은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중생의 어떤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명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1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2명을 수사를 해보면 그날 새벽부터 추락사 할 때까지 그 경과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차례 폭행을 당해서 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해서 숨진 경우 아니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폭행을 당한 경우 뭐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날 오후 5시 좀 넘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뭐 서로 다투다가
어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뭐 형량에서 굉장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2달 전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건이 있은 당일날도 전자담배를 또 뺏었어요. 네. 새벽에. 그리고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 보면 이제 가해 학생 한 명이 피해 학생의 이 점퍼를 입고 있었거든요.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과연 자율적으로 그 피해 학생이 건네준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가해 학생은 물론 서로 뭐 점퍼를 바꿔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자담배랄지 아니면 점퍼를 뺏은 것 자체도 네. 사실 이제 폭행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심하면 강도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수사도 아마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범죄 사실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역시 소년법 적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10대 소년들의 어떤 폭력, 강력 범죄가 굉장히 흉포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소년법에 의하면 이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 어떤 성숙도, 이게 뭐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14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사물을 변별할 그런 능력이 예전과 좀 다르다는 거고, 또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사형이나 무기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지만, 네. 뭐 제가 볼 때는 연령을 좀 낮추는 그런 방안 정도는 이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세상을 떠났고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음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20대 대학생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친구 3명이 숨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차를 빌렸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교통섬으로 돌진하더니 기둥과 부딪히며 나뒹굽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충남 홍성군 소양 사거리에서 23살 연모 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23살 손모 씨 등 3명이 숨졌고 연 씨를 포함한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앞유리가 처참히 깨져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뒷좌석이 완전히 뜯겨나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4명이 타고 있던 뒷좌석에서 2명이 숨졌는데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6명이 탔는데 뒷자리에 1명이 웅크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있더라는 거죠. 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습니다. 이들은 홍성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강이라며 전날 한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카쉐어링으로 차를 빌려 이 차를 나간 겁니다. 카쉐어링은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키로 작동하는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KTX 열차가 충북 오송역 인근에서 멈춰 섰고 저녁에 수습은 됐지만 그 여파가 오늘 새벽까지 내내 이어졌습니다. 열차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서 진주에서 서울로 가는 KTX 414 열차가 멈춰선 건 어제 저녁 5시쯤이었습니다. 오송역 인근 철로에서 전기가 끊어지면서 오송역을 지나던 상행선 열차가 역사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열차 안은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고 일부 승객들은 문이 열리지 않는 열차 속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멈춰가지고는 30분 뒤면 간다, 30분 뒤면 간다 하다가 지금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예상보다 열차 운행 복구가 늦어지면서 일부 승객이 열차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전선에 이물질이 날아들어오면서 전기가 끊어졌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끊어진 전선에서 불똥이 튀어 선로 옆에 불이 나면서 소방관들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어제 저녁 7시쯤에야 재개됐습니다. 열차가 2시간 가까이 멈춰있던 탓에 뒤따르던 상행선 열차들은 모두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상행선 열차들이 하행선을 이용해 역을 빠져나가면서 하행선 운행도 일부 지연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오송역에서는
열차표를 취소하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여자친구 인증 사진이라면서 노출 사진이 잇따라 올라온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일베 사이트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일부 게시글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노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13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일베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글을 방조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논란이 된 게시글 대부분은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열어도 닫아도 문제인 고층 건물의 옥상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재에 대비를 하려면 열려 있어야 하는데 범죄나 투신 사고를 우려해서 문이 닫혀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화단 시설물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집단 폭행 뒤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사고 직후 가져다 놓은 꽃다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학생들이 평소 열려있는 비상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옥상입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출입문은 평소에도 이렇게 굳게 잠겨 있는데요. 해당 학생들은 건물 바로 옆 5개 비상계단을 통해서 이곳 옥상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옥상에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거나 범죄, 투신사고 등 건물 옥상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고층 건물일수록 옥상이 중요한 피난시설이어서 상시 개방이 원칙입니다. 취재진은 옥상 출입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5층 이상 아파트 등 10여 곳을 점검해봤습니다. 상시 개방 원칙을 지키는 곳은 한두 곳뿐이었고 대부분 옥상문을 잠가두고 있습니다. 자동 개폐 장치가 있지만 고장났거나 자물쇠를 채워놓기도 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옥상 출입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누군가 이 도구로 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옥상문을 잠가두고는 열쇠를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옥상에 문을 잠궈놨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따로 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쇠는? 그럼 관리소에 있을 거야. 비상시를 대비해 꼭대기층 주민들에게 옥상문 열쇠를 나눠주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층 계단에 쇠창살을 설치해 옥상 진입을 막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문이 제때 열리지 않으면 대피 속도가 늦어져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화재 대피를 놓고 경찰과 소방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경찰서 그래서 가더라고요. 소방에서는 열고. 왜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따라 몰라요. 안 닫아놓으면 맨날 사고 나서 안 돼요.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옥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옥상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예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안전과 화재 시, 위험 시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옥상문 개폐 문제를 놓고 주민들 사이 의견도 엇갈립니다. 애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닫아놔야 되는데 만약에 비상시에는 옥상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주민들 협의로 자동 개폐기 장치를 다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율은 저조합니다. 옥상문을 잠근 게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 처분 대상이지만 정작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옥상을 이제 잠가놨느냐 아니면 열어놨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비상시를 위해서 이 문은 규정상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아파트는 잠가둡니다. 범죄 예방이냐 화재 대피냐 법과 현실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 대목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꼭 또 나오는 얘기가 피싱 공격입니다. 개인 정보를 빼가는 거죠.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피해를 주는 건가요? 네, 일단 국내 보안업체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내에서 피싱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밝힌 건데요. 이스트 시큐리티라는 보안업체는 최근 상품 배송장으로 위장한 악성 메일이 국내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선적, 수송이란 뜻의 쉽먼트라는 제목으로 유포가 되고 있고요. 이 메일에는 송장과 물건 리스트로 위장한 악성 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첨부 파일을 연다면 포털 사이트로 위장된 피싱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또 만약 송장 확인을 위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등이 모두 해커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보안업체는 설명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링크는 가급적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루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으로 너무 길면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다는 분석이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병원 연구팀은 한국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1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이 관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주재 헝가리 외교관이 파면이 됐다고 하는데 3억 원이 넘는 차량에 외교 차량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됐다는 소식은 헝가리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외교 차량 번호판을 단 고급 스포츠카는 오스트리아 빈 시내를 돌아다녔고 또 이를 목격한 독자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다만 헝가리 외교부는 문제가 된 차량은 전직 외교관이 개인적인 용도로 샀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슈크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카슈크지를 죽인 사우디 요원의 리더가 살해 현장에서 사우디 왕세자의 측근과 19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현장 녹음으로 확인됐다고 터키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터키 매체는 피살 현장 녹음의 내용을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파악했다면서 당시 벌어진 일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슈크지와 사우디 요원 사이에 말싸움과 구타, 고문소음 등이 10여 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국비, 첫눈 가능성, 그리고 내일 강한 추위인데요. 지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비를 뿌리고 있는 구름대는 차츰 확대돼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내릴 것으로 보여 곳곳 첫눈 가능성도 있는 날인데요. 비와 눈은 밤사이 모두 그치면서 내일은 때일은 강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첫눈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참 설레죠. 어젯밤 내일 진짜 첫눈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며 들뜬 마음 표현하신 분 있었고요. 반면 난 2년 동안 회사에서 첫눈 봤다. 나는야 일개미. 또 첫눈은 낭만적이지만 나는 지옥의 입시생이라고 괜히 첫눈 생각하니 더욱 쓸쓸한 마음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첫눈이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밤사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談판에 나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까지 어제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인데 밤사이에 잠정 합의 소식도 들어왔어요. 아직 완전하게 합의됐다라는 소식은 없고요. 오늘 이제 또 만나서 이제 조율을 할 텐데 지금 예산 심의 일정이 아주 촉박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다음 달 2일 날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국회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말씀처럼
야당이 몇 개의 조건을 내걸었었죠. 처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뭐 이런 조건들 내걸다가 이제 그런 조건들은 이제 배제하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고용 세습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참여하겠다라는 건데, 여당은 국정조사 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은 그 결과를 보고 국조를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여야가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당 야당 다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뭐 모든 일정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지금 470조 5천억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팽개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만나서 야당도 일단 야당 나름대로는 뭐 양보를 한 거라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 사과라든지 민정수석의 해임 이런 것들을 내려놨으니까 받아달라라는 거라서, 야당이 그런 이제 조건 요구를 좀 이제 내려놨으니 이제 여당도 좀 어느 정도 입장에 그 조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강대강으로 가긴 좀 한계가 있어 보이죠. 예. 네. 역시 뭐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국정조사 여부인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조사를 계속 하자고 하는데, 원래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 고용 비리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거고 또 젊은 층들의 어떤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야권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정치적 계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국정조사에 몰입을 하느냐라는 이제 일부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더라도요, 이게 예산국회라는 그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국회 전체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제 회동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국정조사를 받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단지 이제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제 생각에 근데 감사원 감사를 좀 받고 국정조사를 전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감사원 감사를 좀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야권은 여권을 좀 압박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도 일정 부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담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국정조사의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글쎄요,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네. 조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오늘 최종 담판에서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국회에 개정된 법, 우리가 이제 흔히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따라서 만약에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정부의 안이 그대로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부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회가 예산 심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거거든요. 감액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또 증액할 부분도 있는 건데, 예산안 조정소위가 구성돼야 거기서 그것이 결정되고 예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고 그것이 이제 본회의에 부의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년도 우리 국민들의 살림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령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요, 또 여러 가지 또 그 정쟁적인 얘기 나올 거고요. 예산안 소위에서는 뭐 그런 예결위 전체 회의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덜 나온다 하더라도 또 매년 보아왔던 그 뭐 쪽지 예산이나 민영 예산 이런 것들도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내년도 예산 살림살이가 의원들 그 조정소위가 지금 15명 내지 16명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들에 의해서 너무 이제 좌지우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거 매년 나온 얘기입니다만, 예산 제도도 어떻게든 좀 뭐 보다 더 이 국민의 통제에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잖아요.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창호법도 그렇고요. 지금 유치원 관련 유치원 3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입장이 좀 선회했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뭐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로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여야 간의 정치적인 쟁투나 정치적인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쟁점 법안이 아닌 건 통과시켜야죠. 윤창호법 그 부분은 워낙 이 생명에 관련된 문제고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치적인 쟁점에 자꾸 연계시키고 거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회는 임기를 2년으로 줄이든지 임기를 뭔가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사법부 이제 탄핵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한번 연구할 때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제하고는 좀 별개인 건 한데 워낙 국회가 너무 자신들의 어떤 정당 이기주의나 정파적 이해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하니까 전 뭐 적폐청산 차원에서 그야말로 국회 제도를 임기를 줄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늘려서 더욱더 특권화를 빼고 예산은 그대로 주고 그렇게 가면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개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470조 5천억 원 막대한 내년도 예산 서둘러서 심사를 해야 되고요. 민생 법안들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난다고 하니까요. 단판 결과를 지켜보죠. 그렇죠. 네, 최창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기무사는 해체됐지만 기무사의 정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령관 관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700m 거리에 있는 관저의 시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6억 원이 넘습니다. 독재시대 정치 권력의 상징이었던 기무사령관 관저를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기무사령관 공관은 청와대에서 북서쪽으로 약 700m, 걸어서 3분 거리, 북악산 끝자락에 있습니다. 출입문 쪽을 제외하면 이렇게 마치 성벽처럼 5m가 넘는 담벼락을 둘러놨습니다. 안쪽을 전혀 밖에서는 볼 수가 없고 입구 쪽에는 지금은 비어있지만 경비 초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벼락 곳곳에는 CCTV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령관들은 수억 원을 들여가면서 집수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는 2014년 이재수 기무사령관 당시입니다. 국방부 예산을 7억 5천만 원이나 끌어와서 리모델링하는 데 썼습니다. 일선 기무부대의 시설 보수 예산을 공간 수리에 썼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보안사를 맡은 박준병 사령관 시절인 1982년 국방부가 사들인 이 건물은 대대로 사령관 공관이었습니다. 하나회가 척결되기 전까지 이곳에 살던 사령관 6명이 사성장군으로 진급했고 일부는 전역 후 장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기무사령관의 권력은 줄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대통령을 만났고 군 인사는 물론 내각의 인사에도 개입했습니다. 기무사가 해체되고 지난 9월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자 남영신 사령관은 새 출발을 하겠다며 이 공관을 국방부에 반납했습니다. 대지 면적 170평, 공시지가 46억 원이 넘는 이 넓고 호화로운 공간은 석 달째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누가 살았었는지 아는지 물어봤지만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공관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시가총액 4위의 국내 대표적 바이오 기업이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최근 여객기 승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사 내부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기내 규정을 어겨서 제지했더니 외모 비하성 막말을 하고 라면을 여러 차례 다시 끓여오게 하는 이른바 보복성 갑질까지 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측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폭언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호를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합니다. 문제가 생긴 건 서 회장이 이코노미석에 탄 직원들을 1등석 전용 바로 부르면서입니다. 여객기 사무장이 이코노미석 승객은 규정상 바에 들어올 수 없다며 제지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뒤 사무장이 서 회장의 행적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보고한 내부 문건입니다. 일행이 1등석 전용바 출입을 제지당한 뒤 서 회장이 승무원에게 막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복 티켓 값이 1,500만 원인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했냐고 따지고 젊고 예쁜 승무원도 없다는 등
외모 비하성 발언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항공사가 연매출 60억 원을 날릴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도 이어집니다. 승무원을 향해 시종일관 반말로 하대하고 비속어를 썼다고도 보고됐습니다. 이런 불만 표출이 50분간 이어졌다는 게 당시 사무장의 진술입니다. 이후 서 회장이 좌석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주문하더니 일부러 3차례나 다시 끓이도록 했다는 게 승무원의 주장입니다. 이후 서 회장이 다시 라면 3바퀴 돌려봐라며 위협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다른 승무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이 당시 사무장과 규정 위반 여부를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나 폭언이나 고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면이 덜 익었다고 말해 승무원이 한 차례 다시 끓여왔을 뿐 이후엔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가운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건 하나를 확보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서 이른바 미운 털이 박힌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들의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V자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 앞 기자회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접 결정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 중 매년 초 인사실이 작성한 문건엔 일부 판사들의 인사조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1안과 2안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들엔 두 방안 중 하나에 V 표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이던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 1안은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2안은 일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와 관련한 문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1안에 V 표시를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른 판사들에 비해 지방 근무가 많아 인사에서 최우선 순위였던 송 부장판사의 순위가 밀려났고 결국 수원지법에서 통영 지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문건에는 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저자이기도 한 문유석 부장판사의 이름도 담겼습니다. 문 판사는 세월호 사고 넉 달 뒤인 지난 2014년 8월 한 일간지에 세월호 특별법 도입을 주장하는 기고를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도입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8명의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방안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3번 조사를 해서 모두 그런 게 없다 이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처음 드러나게 한 판사는 첫 조사 때부터 구체적으로 관련한 정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대법원의 부실 조사 논란으로 이어질 대목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탄희 판사는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려 하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가세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3차례나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탄희 판사가 지난해 법원의 첫 번째 자체 조사에서부터 행정처의 판사 사찰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처 간부가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오는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탄희 판사는 해당 간부로부터 행정처는 정보를 취합하는 소스가 넓다. 연구회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건지,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건지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번에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탄핵 문제도 보면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여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은 사법부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로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제적 과반수에는 못 미칩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진보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보태줘야 가결이 가능합니다. 여권 일부에선 탄핵안 발의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기명 투표라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 해도 소추위원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탄핵에 부정적이란 점도 부담입니다. 탄핵 심판에선 여 위원장이 탄핵안의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제대로 된 변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탄핵 소추안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회계 장부를 고의적으로 분식했다는 판정을 지난주에 내린 뒤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검찰 수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5년 말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자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정한 뒤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의 고발에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고의로 공시를 빠뜨렸다며 회사 측을 한 차례 고발했는데 특수 2부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선위에선 다루지 않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연관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에는 두 회사의 합병 이후 뒷수습 차원에서 회계 처리 변경 문제가 논의됐고 그룹 미래전략실과 상의한 정황도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입장문을 통해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삼성 측은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꾼 건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고 미래전략실과 논의한 건 중요한 이슈를 공유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투자자 보호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1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하락세는 지방에서 시작돼 수도권을 거쳐 이제 서울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세입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이 아파트 단지는 올 들어 전셋값이 5천만 원 넘게 내렸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매물은 늘었지만 전세 수요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한 20에서 30% 이상, 24평형이 2억 6천에서 7천 정도 하던 게 지금 1억 9천에서 2억 1천.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46%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내려간 건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가라앉은 경남 거제시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풀리면서 경기도 안산과 안성이 10% 넘게 떨어졌고 서울도 0.1% 내렸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자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돌려주는 형편이 전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팔린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까. 최근 집값 하락세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까지 번진 전세값 하락세가 앞으로 매매 가격까지 함께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내연녀와의 새 삶을 위해서 뱃속에 아기가 있는 부인과 어린 두 딸을 살해한 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제발 가족이 돌아오길 바란다며 텔레비전 인터뷰까지 한 남성은 가족을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If somebody has her, just please bring her back. I need to see everybody. I need to see everybody again. 와츠는 지난 8월 임신 15주 부인과 3살, 4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부인과 두 딸의 사체는 와츠가 일하는 회사 오일탱크 등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현지 시간 1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남편은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무덤덤한 표정의 인터뷰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당국은 와츠의 직장을 수색해 사체를 찾아냈습니다. TV 인터뷰를 본 와츠의 여자친구의 제보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신과 새 출발을 약속했었다는 겁니다. 판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중 가장 비인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고개 숙인 와츠에게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누가 줬느냐고 물었습니다. I didn't want death for you because that's not my right.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영부인 시절 한 연설로도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자서전을 냈는데 역시나 인기입니다. 제목은 여전히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비커밍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No, I don't miss the house because we took what was important in that house with us, and it is with us. It's family, it's values, it's the friendship.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의 자서전은 출간 첫날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72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초판 3만 권이 동이 났습니다. 책 제목은 Becoming. I'm 54 years old. I'm not done yet. I am still becoming who I am. 시카고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백악관까지 이어진 삶. 인공수정으로 두 딸을 낳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잡아나가던 시절도 털어놓았습니다. 동시에 소외된 약자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위해 백악관에서 직접 텃밭을 가꿨던 퍼스트 레이디. 때론 정치인 못지않은 연설로 대중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자서전은 불안하고 불편한 시대적 정서와 맞닿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미셸은 책에서 공직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선 2020년 대선 주자로 지지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그 밖에 해외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130명 정도가 타고 있던 열차였습니다. 6대 객차 가운데 4대가 선로를 벗어났고요. 현재까지 1명이 숨졌는데 다친 40여 명 가운데 중상자가 많다고 합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산사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요. 용의자가 주차장에서 응급실 의사에게 먼저 총을 쐈는데 결국 사망을 한 이 응급실 의사, 용의자와 얼마 전에 파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총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또 목숨을 잃었고 용의자는 사살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여성 약사 1명도 용의자가 난사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한 섬에 고래 사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떠밀려 왔는데 이 고래의 위 속에서요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kg가량의 쓰레기였는데요. 플라스틱 컵, 또 샌들까지 이 윗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마시는 플라스틱 컵 안에 음료 한 잔,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경기 소식도 있습니다.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조별리그에서 미얀마를 상대했는데 0대0 비겼습니다. 현재 2승 1무로 조 2위입니다. 2위까지 4강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캄보디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이긴다면 자력으로 4강에 진출을 합니다. 프로농구에서는 부산 KT가 서울 삼성을 107대 81, 26점 차로 크게 이기고 시즌 10승을 채웠습니다. 지난 시즌은 최하위였는데 현재 단독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로건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33점을 올린 랜드리와 양홍석 선수 등이 활약을 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5연패로 10위로 밀렸습니다. 오늘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지나고 있고 차츰 확대돼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5mm 안팎으로 예상되고 많은 지역도 최대 15mm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서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고 추위가 강해집니다. 내일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크게 낮은데요. 서울도 영하권으로 예상되고 또 남부 내륙도 일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차츰 해소되겠고 강원 남부 산간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그리고 청주가 8도, 전주가 13도, 대구도 13도로 예상되고 북한 지역은 중강이 최고 1도, 청진이 4도 등 북부 지역에서 추위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비와 눈은 자정 무렵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개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는 주말부터 평년 수준으로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나선 지 하루 만입니다. 담판이 성공하면 여야는 상임위를 가동해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결정할 예결 소위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접 결정을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회의 목소리도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의 2심 판단을 받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4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